3차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시면은 두 번째 이제 구조주의 지나고 기능주의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기능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는 윌리엄 제임스고요. 그래서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윌리엄 제임스를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그러니까 학자 이름 분투, 구조주의, 윌리엄 제임스, 기능주의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꼭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로 구조주의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의식은 기본 요소로 쉽게 분리될 수 없다고 보았으며, 그러면 앞에서 방금 보셨던 구조주의 같은 경우에는 분투는 의식을 우리가 경험한 부분을 작은 요소들로 좀 나눠서 볼 수 있어. 근데 그 부분하고 반대되는 의견인 거죠. 아니야. 나눠서 볼 수 없어, 의식은. 그래서 의식의 흐름이 유동적이고 지속적이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시험에 출제가 될 때는 이렇게 뭔가 의식을 연속적인 흐름으로 보는 학파는 기능주의, 그러면 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나눠서 보고 있는 부분은 이제 구조주의, 그리고 학자 이름도 같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현대심리학의 아버지는 이제 분투로 이미 지정이 됐기 때문에 윌리엄 제임스 같은 경우는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고요. 자, 이분이세요. 네. 본인이 그린 그림이래. 그러니까 원래는 화가 되고 싶었다고 이렇게 뭐 책 보면은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화가 되고 싶었는데 미술 배우러 갔는데 사람들이 그림을 그려봤더니 몇 년 배우고 봤더니 너무 자기보다 잘 그리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소질이 없다고 생각하고서 이제 그만뒀다고. 근데 제가 봤을 때 너무 잘 그려요. 네. 그리고 이분이 약간 금수저예요, 금수저. 그래서 그 아주 예전에 그 유럽 쪽에서 감자파동으로 아일랜드계 사람들이 미국으로 대거 이민 들어올 때 그때 이제 들어왔던 그 가족계가 그러거든요. 근데 이미 이때 할아버지가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이 윌리엄 제임스가 손자잖아요. 3대가 먹고 살 정도의 부를 이미 그 1세대 때 다 읽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윌리엄 제임스가 태어났을 때는 엄청 부자였대요, 정말. 그래서 늘 이렇게 이 시대에 해외여행을 엄청 많이 다니고, 그리고 이 아버지가, 윌리엄 제임스의 아버지가 그런 어떤 여행이라든지 경험, 교육 이런 것들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넓은 데 나가서 배워야 된다. 그래서 여행도 엄청 많이 다녀서 뭐 이미 6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었다. 뭐 그렇게도 되어 있고, 뭐 부유한 생활을 했어요. 이 사람 동생이 되게 유명한 헨리 제임스라고 하는 소설가예요. 그래서 그 소설가의 그 배경을 보게 되면은 다 상류사회야. 소설 배경이. 근데 이제 본인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쓸 수 있겠지. 뭐 어쨌든. 자, 어쨌든 굉장히 섬세한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이 생각한 어떤 의식은 조각들이 연결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구조주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조각조각 요소로 분류돼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강이나 흐름 같은 비유가 나는 제일 먼저 떠올라. 그래서 의식이 뭐야? 라고 이제 윌리엄 제임스한테 물어보면, 의식은 연속적인 거야. 그리고 의식은 선택적인 거야. 왜? 감각 중에서 의식은 일부를 선택해서 우리가 뭔가를 굉장히 면밀히 주의를 기울여야 돼.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많은 자극들 중에서 뭔가를 딱 봤다라고 하면 여기에 내가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그게 내 눈길을 사로잡고. 그래서 의식은 선택적이야. 그리고 의식은 능동적이야. 연합된 요소들을 이룬 수동적 집합이 아니라 목표 지향적이고 내가 어떤 의도를 세우고서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식은 능동적이다라고 윌리엄 제임스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유의지, 눈에 안 보이죠? 선택. 이것도 눈에 안 보이죠? 자, 근데 이게 눈에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환상이라고 하면은 개인이 가져야 되는, 삶에서 가져야 되는 책임이라든지 아니면 도덕성, 뭐 이런 부분들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눈에 안 보이면 없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아까 이제 뭐 화가를 지망했다라고. 근데 이거 화가만 지망한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사유, 철학적 사유도 굉장히 고심하게 했었던, 그러니까 그 내면이 굉장히 섬세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이런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믿어야 돼, 없다라고 믿어야 돼, 그럼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라고 믿어야 돼. 이 시대에는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 사유를 혼자서 되게 고심을 많이 하다가 결국에 답을 못 찾으니까 자살 기도를 했어요. 되게 섬세한 사람인 거야, 정말. 근데 자살 기도를 했는데 그쪽으로 살아나, 또. 근데 그쪽으로 살아나서 나중에 자기가 무슨 책을 보다가 프랑스 어떤 작가의 책을 보다가 거기서 뭔가 이제 깨달음을 얻고서 자유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뇌를 하다가 생을 마감하려고 했는데 자유의지가 환상일 수도 있지만 내가 그걸 믿겠어.
내가 그걸 믿으면 내 안에 자유의지가 보이진 않지만 실체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는 느낄 수 있고 이 실체로 인해서 나는 내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어. 이걸 본인이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체험하고 나니까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쪼개서 볼 수가 없는 거야 라고 하는 주장이 더 확고해지는 거야. 네. 자, 그래서 보이지 않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개념을 나는 믿기로 선택했어. 그 이후에 이제 제임스가 그래서 이 개념이 제임스한테 굉장히 유용한 개념이 되고요. 관념의 진리는 실용적 가치.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실용적 가치의 유용성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부분이 누군가한테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허상일 수 있지만 나는 그 허상을 믿기로 했어. 그 누가? 제임스가. 그러면 이 관념의 진리, 자유의지라고 하는 관념의 진리가 나한테는 누군가한테는 허상이지만 나한테는 보임으로 인해서 내가 내 삶을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만들어줬죠. 실용적 가치를 지니죠. 네. 자, 그래서 제임스의 실용주의 철학에 어떻게 보면은 주춧돌을 놓게 되고요. 자, 진리의 가치는 진리의 소유자가 진리의 가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전적에 달려 있다고 이제 본인 책에다가 심리학의 원리에 이제 기술한 내용이요. 그러니까 결국에 믿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그 가치가 사용되는 거야. 믿지 않으면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식을 개별 요소로 쪼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게 윌리엄 제임스의 입장이고요. 의식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각은 연속의 흐름으로 그래서 분리할 수가 없어. 계속 변하잖아. 계속 흐르잖아. 그러니까 강이 계속 흐르고 근데 강이라고 하는 본질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니라 그 형태라든지 어떤 부분에서 모양이 형태질이 바뀔 수는 있지만 이게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고 하나의 형태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분리해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인간이 갖고 있는 의식의 내용보다 심리적 기능이 더 중요하다. 자, 우리 교재에 보면은 자, 연구에 초석해가지고 뭐 의식의 기본 요소보다는 마음을 사용하고 정신 과정과 외적 행동의 목표가 무엇이고 마음의 기능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기출이 됐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이제 요것만 보시게 되면은 이해가 안 갔는데 자, 지금 설명을 들었더니 네, 이제 왜 그래서 기능주의에서 윌리엄 제임스가 의식의 흐름으로 이해하고 있는지가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에 보시면은 다윈의 진화론에 영향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다윈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 의식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환경에 적응하게 해주는가. 그러니까는 의식의 내용보다 기능이 더 중요해. 그러니까 나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걸 믿기로 했어.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인해서 내 삶이 좀 주체적으로 달라질 수 있어. 그게 내 삶을 기능적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나는 내 의지대로 더 많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더 열심히 내가 원하는 삶을 이룰 수 있어. 그러면 더 뭐 본인이 기능을 더 열심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게 할 수 있는데 이 의식, 그 자유의지라고 하는 그런 부분, 의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결국은 내가 내 삶에서 환경에 적응하게 해주는가, 이 의식의 생존 가치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 환경을 재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식이라고 하는 자체가 그리고 새로운 것을 학습할 수 있도록 내가 새로운 환경에 갔을 때 내가 뭔가를 내가 이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야 돼. 이 환경에 적응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의식이 배우려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새롭게 발생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만들기도 하고요. 환경에 적응하게 만들기도 하고 무언가를 배울 수 있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게 인간한테 왜 내재화되어 있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의식이. 그럼 왜 필요한가? 필요하니까 있었겠죠. 그래서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진화된 기능을 살펴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냥 우리의 어떤 사유체계가 그냥 있는 건 아니다. 더 잘 기능할 수 있게끔 내 삶을 더 잘 살아갈 수 있게끔 진화시켰다. 그래서 더 이렇게 사고하고 사유하고 그 환경에 적절하게 적응한 자들이 살아남았다. 이게 자연선택 적자생존이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가 적자생존이 아니야. 그러니까 잘 적응하는 자가 잘 자기의 어떤 DNA를 후대에도 물려준다 이건데 이게 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에 봤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대체 왜 있는 거야 인간한테 라고 했을 때 윌리엄 제임스는 그게 우리를 더 잘 살아가게 만든다, 더 잘 기능하게 만든다 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연선택에 다윈한테 영향을 받았고요. 자, 이분은 이제 다윈이시고요. 자,
뭐 앞에서 계속 이제 구조주의하고 어떻게 보면은 윌리엄 제임스 같은 경우에는 인간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다이는 인간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고요. 자, 인간 존재하고 인식에 그러니까 계속해가지고 이제 철학과 심리학 뭐 여기에서는 이제 상관이 없는 분이시고요. 자, 자연 선택. 자, 이분의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대요. 너는 왜 이렇게 맨날 놀기만 하니?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자, 근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처음에는 이렇게 하고서 모든 아빠는 왜 이런 쓴소리를 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나중에 다른 거 뭐 보다 보니까 마이클 패러데이 알아요? 굉장히 유명한 그 전기 이렇게 만든 사람으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이 사람이 영국의 국립 무슨 과학 아카데미인가? 그런 것들. 그래서 촛불, 지금도 크리스마스 때 그런 촛불로 과학 이렇게 하는 그 뮤지컬 같은 거 보여주고 하거든요. 그게 그 사람 때문에 이제 이루어진, 어쨌든. 근데 여기가 그 과학, 어쨌든 그 커뮤니티가 있는데, 이 찰스 다인의 그 부모들도 약간 그 과학계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교육에 되게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어서, 그래서 저런 얘기를 했나? 어쨌든, 아빠도 의사였어요. 그래서, 자, 뭐. 요거도 시험엔 안 나와요. 근데 들으면 여러분의 삶이 조금 풍성해져.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의사가 되길 바랬어, 찰스 다인이. 그래가지고 너 가서 의사 해라. 그래가지고 의사 공부해. 그래서 보냈어. 그래서 의사 공부를 해. 근데 하다가 찰스 다인이 때려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이 시대에 마취제가 없는 거야. 근데 환자 수술하는 걸 보는데 환자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생사를 찢는데, 그러니까 그 고통을 눈앞에서 보고 나니까 자기는 도저히 이거 못하겠다. 그래서 뛰쳐나왔어요, 진짜. 그래서 뭐 그 책에는 자기 뭐 창문을 열어 제끼고 그 교실에서 밖으로 도망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어떤 다시 이렇게 계속, 그렇다고 당장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고민을 하는 거야. 이걸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된다. 근데 그 중간에 누군가를 만나요. 자, 그래서 이분을 만나면서 진로가 변경이 되고 이제 대학을 옮겨요. 자, 이 사람은 이제 스승이면서 성직자면서 과학자예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뭔가 과학 그 커뮤니티에 이 찰스 다인이 이제 참석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또 다른 좋은 스승을 또 만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질학자, 이번에는. 근데 이 사람하고 한동안 계속 오랫동안 탐방을 다니면서 자연을 관찰하는 방법을 배워요. 그러니까 이 지질학자니까 이거는 언제 뭐 이렇게 생긴 거야, 이런 것들은 이렇게 유물을 이렇게 뭐 탐사를 해야 돼,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꽤 오랫동안 이제 배우면서 정교한 관찰 능력. 근데 그 전에 왜 너는 맨날 놀기만 해? 아빠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앞에서 맨날 이렇게 밖에 나가서 동물 관찰하고 뭐 곤충 관찰하고 이런 것만 해. 그러니까 원래 이런 걸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배우고 가장 이쪽으로 넘어가게 됐던 게 이제 세계 일주를 하게 돼요. 근데 이 처음에 이거를 그 찰스 다인은 안 가려고 했어요. 왜? 아빠한테 혼날까 봐. 근데 첫 번째 스승이 이거 진짜 너한테 다시 없을 기회야. 너무 좋은 기회니까 꼭 가. 그래서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니야. 너는 이미 이 두 번째 사람하고 같이 만나서 너는 이미 배울 거 다 배웠어. 그러니까 넌 가서 충분히 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기록도 할 수 있고 조사 능력과 관찰 능력이 너한테는 있으니까 가라. 그래서 강력 추천해가지고 이제 비그로에 타고서 이제 돌면서 지구 한 바퀴도 돌고, 그러면서 여기 가서 여기 안데스 산맥에서 조개 화석도 발견하고요. 뭐 지질이 지형을 변화시키는 효과도 직접 이제 경험하고요.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래서 지구가 오래됐구나. 그러면서 이제 진화론을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종에서 느린 변화는 엄청난 시간을 필요로 하는구나.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그 이론도 만들어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럼 이때까지 진화론을 몰랐을까? 다 알았어요. 근데 왜 찰스 다윈만 유명한가? 그리고 왜 찰스 다윈을 기점으로 진화론이 나왔는가? 그러니까 진화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사람이 좀 더 기능이 더 좋아졌어. 아니면 어떤 종들도 그 환경에서 잘 살아남았어. 중요한 거는 진화가 됐는가 안 됐는가가 논쟁거리가 아니라 어떤 형태로, 어떤 기저로 진화가 되었는가. 그거를 이론으로 가장 잘 설명한 게 찰스 다윈인 거죠. 그것을 이제 설명한 게 적자 생존, 그 다음에 자연 선택설. 근데 사실 적자 생존이란 말은 별로 안 좋고요. 자연 선택설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고. 자, 이 종의 기원은 1859년도에 출판이 됐고요. 이때 출판됐을 당시에 이미 당대에 전 세계적으로 다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영향은 뭐 심리학만 받았던 건 아니고 뭐 법의학, 해부학, 식물학, 뭐 생화학 다 모든 분야에 다 이 진화론에 영향을 받았고, 여기에 굉장히 이제 충격을 많이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야. 처음에 철학을 보시면 고대 그리스는 뭐야? 포커스가 인간이에요. 중세에는 다시 신으로 가요. 르네상스는 다시 인간한테 다시 와요. 근데
이 종의 기원이 나오면서 다시 이게 우리의 주체적이다기보다 인간의 어떤 주체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냥 진화된 거야. 그냥 동물의 어떤 인간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람들한테는 확 깨지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영역에서는 과학적으로 잘 설명을 해서 아, 이런 기저를 타고난다. 뭐 우리 뭐 그런 뭐 유전자가 열성, 우성 이런 법칙들도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고요. 자, 어쨌든 자, 전 분야에 이제 영향을 받게 되고요. 네, 심리학계도 아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 있었는데 좋은 영향을 줬던 거는 정신질환의 관점이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정신질환 하면은 아 뭔가 진짜 저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되게 이상한 사람들, 절대 고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격리해야 되는 사람들, 이 사회에서 같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굉장히 핍박받고 뭐 마녀사냥을 당한다든지 이런 형태였는데 이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부분, 진화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탄생이 되면서 뭐예요? 자연 선택. 은 잘 적응하는 사람들이 좋은 유전자를 남겨오는데 아 그러면 그 관점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은 지금 적응을 잘 못하는 사람, 부적응한 사람,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부적응. 그럼 부적응이라고 하면은 아 우리가 적응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서 이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적 관점과 어떻게 보면은 그 임상심리가 이제 열리면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어떤 치료적 개입이 들어갔던 것들도 이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적응의 어려움과 같은 적응의 언어로 이해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방금 전에 윌리엄 제임스가 의식이 도대체 무슨 기능을 하는 거야? 아 적응의 기능을 하는구나. 우리가 더 잘 살아남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빨리 판단을 해서 이거는 피해야 돼 맹수가 와 아니면 우리끼리 협력을 해야 돼 이런 어떤 적응 기능을 인간한테 물려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신의 본질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정신의 사건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 이게 제임스의 그 기능주의의 핵심 원리예요. 자 그래서 우리 사고의 감정의 진화된 기능을 살펴보는 것이 더 생산적이다. 그러면 코는 후각을 위해서 발달을 했고 왜? 맛있는 냄새를 맡으려고 있다기보다는 사실 위험한 냄새로부터 피하려고 있는 거죠.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뇌는 그럼 왜 있어? 생각을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사고라고 하는 게 적응적이기 때문에 사고가 결국은 인류를 살아남는 데 도움을 줬을 거다. 생존에 기여를 했을 거다. 그래서 이런 의식들이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과거를 우리가 이제 뭐 되돌아보면서 거기에서 피드백을 얻는다든지 아 내가 뭐 이제 생각해보고 아 다음엔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뭐 현재에 적응하게 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자, 이런 기능을 한다. 그래서 쪼개서 볼 수 없다. 쪽에서 보면은 과거 따로 현재 따로 미래 따로 있는데 이게 연속선상으로 봐야지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속된 흐름이다. 이 비율을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제임스한테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좋은 선택을 하는 거. 그래서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거. 이게 뭐야? 나한테 유리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취업을 할 때 나쁜 데 취업하고 싶어요? 좋은 데 취업하고 싶잖아.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내가 거기 들어갔을 때 더 좋은 삶이 나한테 미래에 펼쳐질 거야. 근데 그것이 의식이라고 하는 게 기능을 하게 한다. 자, 그래서 마음의 적응 기능을 탐구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정서, 기억, 의지력, 습관, 매 순간의 의식의 흐름을 탐구해야 돼. 중요해. 이 내용이 이 윌리엄 제임스가 심리학의 원리라고 하는 책을 1890년도에 출판을 해요. 여기에 이 책이 좀 두껍거든요. 한 이만해. 지금도 있어요. 도서관에 가시면 보실 수 있었는데 거기에 지금 담겨져 있는 이 내용들이 다 있어. 그리고 이 윌리엄 제임스가 쓴 심리학의 원리가 심리학 개론서예요. 거의. 그래서 혼자서 그 방대한 양을 썼다는 게 참 놀라요. 자,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은 진짜 본인 스스로도 본인이 심리학자라고 데피니션을 내리진 않아.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 아이덴티티를 약간 철학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도 그 책에 나와요. 이 심리학의 원리가 내용은 심리학 개론서인데 책을 읽다 보면 거의 철학책이야. 그러니까 다 비유가 이래. 조각가가 다르면 같은 돌이라도 다른 조각품이 나오지 않을까? 마음이 다르면 똑같이 단조롭고 무표정한 무질서로부터 다른 것들이 이제 새겨서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일상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책이 이제 이 문구가 달려있는 게 심리학의 원리라고 하는 책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1890년인데 제가 이거까지는 진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 전에는 쓰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써두세요. 너무 요새 그 전공 문제까지 나오는데 그래도 그 역사적 그 순서에서 획을 그은 몇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아까 1879년도에
분투의 심리학 실험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내에서는 1890년에 출간한 심리학의 원리가 가장 크게 이제 정식 책으로 교재처럼 네, 그렇게 역사상 가장 유명한 교과서가 탄생을 했어요. 자, 근데 이 책이 책 홍보는 81년도부터 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책을 하게 되면은 뭐 한 1년 전, 2년 전에 계약을 하고 그 이제 책을 뭐 6개월 안에 쓰세요, 뭐 2년 안에 쓰세요. 그리고 이제 책을 쓰고 이제 책이 나와야지 홍보를 하잖아요. 근데 책 홍보를 거의 9년 전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책 계약이 1879년도에 계약을 했대요, 원래는. 근데 이 윌리엄 제임스가 계속 미루고 뭐 하다가 이 책을 집필하는데 거의 10년이 걸린 거야. 그래서 책 홍보가 이미 책 계약이 79년도에 됐으니까 그 한 2년 뒤부터 홍보가 시작이 됐고, 그래서 이 책이 1890년도에 출간되자마자 다 품절됐어요. 그리고 엄청 팔렸대요, 정말 그 시대에. 그리고 이 책은 아니고 아까 그 다윈의 그 종의 기원 있죠. 종의 기원이 현재 시가로 얼마인지 아세요? 네. 아니요, 3천. 네. 3천이면은 그래요. 훌륭한 조상을 줘서 좋을 것 같아. 자, 이 사람 뭐 했냐면 1890년에 이 시기에는 여성들은 어쨌든 이렇게 공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고 여성 심리학자는 한 명도 없었는데 당신도 나의 세미나에 오는 거 괜찮아요. 왜냐면 남성들끼리만 세미나를 했어요. 이 시대에는.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 근데 굉장히 깨이신 분이셔. 그래서 여성을 어쨌든 자기 세미나에 참석을 시키기도 했고요. 나중에 이 여성 워시번이라고 하는 여성 연구자는 기억 연구자가 되기도 하고요. 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은 최초의 여성이 되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공헌을 하기도 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기억할 거는 1번에 있었던 윌리엄 제임스, 그 다음에 연구의 초점, 그리고 진화론의 영향을 받았다. 네, 이 부분 이렇게 3개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3 정신분석 들어가기 전에 잠깐 스탠리 홀 아까 전에 우리가 뒤에서 8장에서 다시 보실 거라고 말씀을 드렸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 교육심리학에서 잠깐 그 얼굴 보고 넘어가기는 했는데, 자, 이 사람이 분투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었다고. 근데 이제 분투한테 가서 공부하고 싶었는데 자기의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독일까지 갈 돈이 없었어. 가난해서. 그래서 그냥 미국 내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니까 이 스탠리 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방금 전에 보셨던 기능주의의 윌리엄 제임스한테 박사학위를 받아요. 제자예요. 네, 제자인데 이 사람이 심리학의 전문 직종화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분투가 지금 미국 내에 굉장히 많은 영역을 만들었잖아. 하위 영역을. 그 심리학의 분파를. 그런 것처럼 이 스탠리 홀도 이러한 영역을 전문 직종으로 장착시킨 어떤 한 사람이다. 그래서 발달 심리학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사실 이 사람은 교육 심리학자로 더 유명하기는 해요. 그래서 아동 연구도 하고 청소년기 노화, 그리고 이 사람이 가장 많이 한 게 이제 청소년기 연구. 네, 요렇게. 그래서 뭐 심리학회도 창설을 하고요. 그러니까 심리학회 창설을 이때 처음 이제 APA가 이때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또 유명한 거는 프로이트하고 정신분석을 미국에 소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스탠리 홀이 프로이트를 미국에 소개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프로이트 책을 이 사람이 번역을 했거든요. 번역을 해서 그 미국 내에 소개를 했는데, 스탠리 홀이 만약에 이 시기에 안 했으면 프로이트가 그렇게 유명했을까? 그것도 퀘스천이에요. 네. 이 미국에 오게 되면서 프로이트가 진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게 된 거거든요. 자, 이게 클라크 대학에서 이분이 스탠리 홀이시고요. 자세하게 보려고. 자, 이게 1909년에 이 클라크 대학이 30년 무슨 이제 대학이 만들어진 지, 그래서 그 행사를 한다고 초청을 했어요. 누구를? 당대에도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였던 분투를 초청을 했겠죠. 분투가 제일 유명하니까. 왜냐면 다 분투한테 가가지고 배우고 싶어 했으니까. 근데 분투가 그때 라이프치히 대학이 같은 시기에 그 시기에 그 300년인가 500년 행사가 있었대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 입장에서 너무 웃긴 거지. 아니 우리 학교에 300년 500년 행사가 있는데 30년 행사를 한다고 나를 불러? 미안해, 나는 못 가 거기. 그래서 이제 분투가 정중히 거절을 하고, 그래서 이때 이미 프로이트도 되게 유명했어요. 근데 프로이트가 학계에서
그 분트와 같은 위치에서 유명했다기보다 분트는 굉장히 학자로서 굉장히 존중받는 선망의 대상으로 유명했고 프로이트는 약간 학계 내에서는 이단아처럼 유명했어요. 근데 이 홀이 프로이트를 초청을 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프로이트야. 그리고 그 옆에 이때 같이 왔던 사람이 우리 이제 9장에 나오는 분석 심리학의 대가인 칼 융이에요. 그래서 프로이트의 애제자예요. 자, 그리고 방금 보셨던 그 자화상의 주인공, 기능주의의 윌리엄 제임스. 그러니까 윌리엄 제임스도 사실 여기에 막 꼭 가야지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윌리엄 제임스가 사실은 프로이트 만나려고 왔어요. 그래서 요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둘이 한동안 이제 걸으면서 뭐 산책도 하고 서로 어떤 얘기도. 근데 이때 나이는 윌리엄 제임스가 좀 더 많아요. 그랬는데 이후에 만난 적은 없어요. 왜냐면 이 행사가 끝나고 그 다음인가 다다음인가 하여튼 그 윌리엄 제임스는 작고를 하고, 근데 그 프로이트가 이때 윌리엄 제임스하고 같이 나눴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자기 책에다가 이제 이렇게 쓰면서 나도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늙으면 윌리엄 제임스처럼 저렇게 늙고 싶다 뭐 그런 얘기도 쓰고 서로한테 많이 영감을 받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홀, 프로이트, 칼유, 네, 윌리엄 제임스. 네. 뒤에 있는 사람들도 다 유명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뭐 이렇게 다 알 필요는 없고. 자, 요분은 아까 구조주의 분투의 제자였던 미국으로 건너갔던 티치너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카텔은 우리가 이제 뒤에 9장에서 다시 볼 거거든요. 10장에서 네, 거기서 나오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10장에서 또 심리검사의 스턴이라고 하는 사람도 한 번 더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지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했었던 고다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 그럼 정신분석을 보도록 할게요. 정신분석의 이제 대표 학자는 프로이트고요. 자, 인간의 행동은 의식적 사고가 아닌 무의식에 의해서 동기화되고 정신내적 갈등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가설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행동은 우리의 의식적 사고, 근데 윌리엄 제임스는 의식이 되게 중요하다면서, 근데 이제 프로이트는 의식이 아니고 무의식이 더 중요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고 하는 거는 내 안에 나도 잘 모르는 무의식에 의해서 동기화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내적 갈등을 겪는 거야 라고 하는 가설을 제시를 했어요. 자,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그 전까지, 그러니까 철학이 근대를 생각해 보시면 경험론이 중요해, 합리론이 중요해. 근데 뭐 어쨌든 이게 경험이고 합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을 주체적으로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존재야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를 했고, 계속 뭐 구조주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기능주의도 그렇고 의식에 대해서 이거 우리가 갖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정신분석에서 같은 시기에 프로이트는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 그 의식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너가 잘 모르는, 너도 설명할 수 없는 네 안에 무의식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 굉장히 나도 잘 설명할 수 없는 충동적인 어떤 욕구에 이끌려서 내가 이상행동을 하게 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한테 잘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이 그 찰스 다윈이 이야기했었던 진화론의 어떤 부분하고도 그 맥락적으로, 과학적으로 그 메커니즘을 볼 때는 그 깔고 있어요, 같이. 그래서 프로이트도 찰스 다윈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결국엔 우리가 진화하는데 적응이라고 하는 초점을 두고 봤을 때 우리한테 적응이 되니까 내가 그 무의식, 분명 내가 짜증을 낼 때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근데 내가 그거를 안 보고 싶은 이유도 있겠죠. 왜? 내가 내 실체를 너무 이렇게 딱 보게 되면 어때요? 되게 실망스러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냥 묻고 가고 싶어 하는 게 사람한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 어떤 적응적 기제일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프로이트도 영향받은 게 있어. 자, 근데 어쨌든 이게 사람들한테는 좀 불편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우리가 되게 합리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특히 학계에서 이 사람을 이단화 취급을 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번에 아동기 성적 경험과 무의식적 성적 욕망의 탐색을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들은 그냥 귀엽고 잘 모르고 아직 미숙하고 이렇게 천진난만하고 그런 존재로 보고 있었는데 얘네한테 성적 경험과 무의식적 성적 욕망이 있다고? 애들한테?
아니 어떻게 그런 눈길로 아이들을 볼 수 있냐. 그러면서 야 그건 학자의 시선이 아니야라고 하면서 학문적으로는 이 사람이 이제 잘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이때 스탠리 홀이 미국에 초청을 하게 되면서 여기서 강의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프로이트가 이 초청받았을 때 안 가려고 했어요. 왜? 프로이트가 오스트리아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스트리아 빈에서 약간 뭐 귀족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약간 유럽풍의 어떤 매너와 예절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중시하고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는데 미국은 그때 막 개척하고 있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기는 우리하고는 좀 격이 달라. 약간 이런 느낌을 이 사람 스스로 갖고 있었어. 프로이트 스스로. 그래서 내가 굳이 거기 가가지고 그런 걸 해야 돼? 강의를 해야 돼? 약간 근데 자기가 점점 유럽 내에서 그 학계에서 입지가 없는 거야.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래 한번 가보자. 어떨지 모르니까. 근데 갔는데 가서 강의를 했는데 정말 일반인들 사이에서 이게 너무 너가 그렇게 히스테리하고 뭐 짜증을 내고 이런 부분들은 너의 어린 시절에 너의 충족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뭐 부모로부터의 뭐 이렇게 욕구들 그런 것들이 지금 당신의 뭐 남편으로 아니면 당신의 아내로 이렇게 표출되는 걸 수도 있어. 아니면 이성에 대한 관심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됐을 때 일반인이 들었을 때 너무 재밌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이게 정말 빵 터졌어요. 정말. 그래서 오히려 다른 학자들은 학계에서 인정을 받고 일반인들은 몰라요. 그 이름을. 분투 몰랐잖아. 윌리엄 제임스 몰랐잖아. 근데 프로이트는 학계에서는 사람들이 다 알아. 다 아는데 인정하고 싶지는 않아. 근데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빵 터져서 역으로 여기에서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는 계속 여기서 들리는 거야. 주변에서 유럽 사회에서도 프로이트 들어봤어? 프로이트 들어봤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프로이트가 다시 학계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자, 근데 이분은 어떻게 연구를 하셨냐? 이번에 보시면 실험실 연구가 아닌 환자에 대한 인상적 면접을 통해서 가설을 수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귀납법하고 연역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분이 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귀납법 연구에 속하는 사례 연구가 될 수 있겠죠. 계속 내가 누군가 개별 사례들을 관찰을 하고 그걸 기술을 하고 그 기술이 데이터가 되면서 축적이 되게 되니까 왜 무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지 이 사람도 알게 됐던 거는 여러 사람들이 공통적인 어떤 히스테리 현상을 보이는데 그게 결국은 다 과거에 이렇게 해소되지 않았던 어떤 일들이 무의식적으로 똘똘 뭉쳐서 지금의 상황에 발현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게 됐다라는 거고요. 자, 3번에 보시면 정신장애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유현상, 전이분석, 저항분석, 꿈분석 13장에도 나오기는 하는데 자유현상 동그라미, 전이분석 동그라미, 저항분석 동그라미, 꿈분석 동그라미. 자, 이게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의 상당 기법이에요. 그래서 다음 중 정신분석의 상당 기법 중 아닌 것은 뭐 자유현상 그러니까 자세한 설명은 13장에 다시 다 있고요. 자, 이게 이제 대표적인 기법들이고요. 그냥 가장 간단하게 자유현상은 그 프로이트 책 같은 거, 표지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럼 카우치라고 이렇게 누워있는 약간 소파인데 이렇게 눕는 소파 있죠. 뭐 이런 게 책 표지에 있는 게 있어요. 프로이트의 의자, 뭐 아니면 프로이트의 뭐 침대,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서는. 근데 이게 여기에 내담자가 이렇게 누워요. 그러면 안 보이는데 뒤쪽으로 여기 이제 카우치는 이 뒤에가 길잖아요. 그러면 안 보이는데 이제 프로이트가 앉아. 그리고 계속 어떤 단어를 제시를 해요. 그러면 그냥 그 단어를 듣고 그냥 자기 혼자서 떠오르는 얘기를 이제 누워있는 내담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현상이야. 근데 이거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냥 자유롭게 말하는 것 같지만 어쨌든 내가 의식하지 않았던 그 무의식적인 여러 가지 것들에서 발현돼서 이 언어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서 그 내담자가 얘기했었던 내용들을 이제 계속 기록한다든지 아니면 그것들 간의 연관성을 찾아내는 일을 이제 정신분석가들이 한다. 그 방법을 자유현상이라고 한다. 네. 이런 형태로 뭐 방법은 뒤에서 다시 배울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무의식적 재료를 의식적 자각으로 불러오는데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은 자유현상으로 자기의 무의식적인 어떤 그 부분을 얘기를 했으면 그럼 정신분석가는 연결고리를 통해서 지금 내가 이러한 것들이 계속 생각나는 것들은 과거에
내가 부모로부터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했던, 아니면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가정 환경에 의해서 내가 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반항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대한 아쉬움으로 나타나는 걸 수도 있거나, 이거를 의식적 자각으로 끌어올린다라는 거죠, 정신분석에서는. 자, 4번. 프로이트의 무의식 개념은 그 다음에 융, 아들러, 굉장히 다양한 여러 학자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교재에는 지금 둘만 나오긴 했는데, 이제 9장에 가시면 9장에서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기는 해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분 말고도 지금 뭐 오토랭크, 카렌 호나의 에리스, 에리 프로. 근데 우리 교재에는 지금 오토랭크 빼고는 요분들은 다 9장에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다 9장에 있어요, 오토랭크 빼고는. 근데 이 사람들을 묶어서 정신 분석은 프로이트고요. 이 사람들까지 다 묶게 되면은 정신 역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프로이트가 무의식, 이런 이렇게 우리 내면의 어떤 역동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지금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거야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프로이트의 어떤 이야기들을 어느 정도 다 영향을 받고 서로 프로이트 밑에서 같이 토론하고 세미나하고 뭐 연구에 참여하고 하면서 영향받았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다시 이제 나가면서 각자 그 정신 역동에서도, 그러니까 함께 세트로 묶었을 땐 우리가 정신역동의 한 분파로 보고 있고요. 각자 세트로 이게 따로따로 떨어지게 되면은 아들러는 개인 심리학을 창시한 사람이고, 융은 분석 심리학을 창시한 사람이고, 카렌 호나이랑 이 사람들도 이제 각자 뭐 자아 심리학 이런 식으로 이름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프로이트도 결국에 정신 역동에서 각각의 뭔가 분파를 만들어냈잖아. 그래서 이 프로이트도 정신 분석의 아버지다라고 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가장 크게 뭔가를 딱 세운 사람은 다 아버지야. 자, 그래서 시험에서는 네, 정신분석은 무의식.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여러분이 외우지 않아도 나중에 이렇게 뒤에 가시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자, 네 번째 보시면은 행동주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대순으로 나온 거야. 구조주의 나오고, 기능주의 나오고, 정신분석 하고, 그 다음에 행동주의. 그리고 참고로 아까 전에 기능주의에서 윌리엄 제임스 책이 1890년도에 그 심리학의 원리라고 이제 나왔잖아요. 근데 이미 사람들은 한 10년 전부터 나올 거라는 거 알고 있었으니까 나오자마자 완전 절판되고, 절판된 이후에 또 그 책에 사람들이 이 책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책에 이름도 붙여줘. 그래가지고 뭐 지미라고 하는 이름도 제임스를 약간 이렇게 줄여서 귀엽게 지미라고 그 책 이름도 붙여주고 하는데, 정신분석에서 가장 어쨌든 그 심리학의 원리만큼 심리학 역사에서 좀 유명한 책이 꿈의 해석이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그게 이제 프로이트 책이에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이제 출판되고 있고, 그게 1904년도에 나와요. 근데 사서 보지는 마. 정말 아주 난해하고 정말 재미없고 지금 현대랑 맞지 않아. 근데 어쨌든 1904년도에 나오는데 이 책은 600부밖에 안 팔려. 그러니까는 당대에 안 읽히는 거야. 사람들이 프로이트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이렇게 관심 있게 많이 안 보기도 했는데, 어쨌든 후대의 평가로는 우리 인류 역사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여러 책 중에 5권 중에 이 꿈의 해석이 꼽혀요. 지동설, 그 다음에 그 종의 기원, 그 다음에 프로이트, 그러니까 심리학의 원리는 안 꼽히는데 이 꿈의 해석은 꼽혀요. 왜냐하면 이게 지동서용들도 그렇고 그 종의 기원도 그렇고 그 다음에 꿈의 해석도 그렇고 기존의 인류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 완전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동설이 있기 전에는 뭐예요? 천동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믿었던 게 완전 뒤바뀌는 거죠. 그리고 진화로 종의 기원도 마찬가지야. 알고는 있었지만 그걸 과학적으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진화가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사람들이 어떤 측면에서는 과학적 입장에서는 환호하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또 반대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굉장히 의식적이라고 사람들이 굉장히 합리적이야 이렇게 믿었는데 우리가 모르는 무의식이,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프로이트의 그 설명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이해가 가는 부분이 쏙쏙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무의식이라고 하는 영역을 개척한 거야.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무의식은 아예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의식만 얘기했지. 왜냐면 의식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니 우리 안에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 라고 하면서 그거 완전 파헤친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이트가 사실은 유명해요. 자, 그리고 1900그 정신 분석 정신 역동이 한 30년도까지 이제 심리학계에서는 자리를 잡고 있다가 1930년도부터
어떻게 보면은 붐을 타면서 1960년대까지 붐을 탔던 게 행동주의예요. 그러니까 행동주의가 나온 건 1990년대인데 이제 진짜 사람들이 더 많이 이쪽에 휩쓸리게 되는 거는 이제 30년, 40년, 50년, 60년대까지 가장 주류를 타게 되고요. 초창기 선구자 구조주의, 기능주의들은 심리학을 정신적 삶의 과정으로 이제 정의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왓슨하고 스키너 이 사람들은 이제 행동주의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거 눈에 안 보이잖아. 구조주의 기능주의에서 얘기했던 거 구조를 의식의 기능을 나눠서 본다고 의식이 뭐 흐름이 있다고 근데 그것도 둘 다 어쨌든 그게 뭐가 됐든 눈에 안 보이잖아. 우리는 그냥 보이는 것만 할래. 눈에 보이는 거 행동. 행동이 보이니까 우리는 그거를 관찰할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스키너는 내성법을 배제하고 심리학을 관찰 가능한 행동의 과학 연구로 재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내성법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을 측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방법 자체를 배제했다기보다는 이 방법이 내성법이 눈에 안 보이는 걸 측정하니까 나는 눈에 안 보이는 걸 측정하진 않고 이런 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건 좋아. 대신 나는 이런 과학적인 어떤 방법들로 눈에 보이는 거를 추적해 갈래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행동주의에서는 그런 마음이 있어 없어 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 없어라고 할 때 일부에서 보게 되면은 그런 부정하는 거 아니야 라고 느낄 수 있는데 행동주의는 부정도 긍정도 안 해요. 그냥 우리는 그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부정, 긍정도 하지 않고 그냥 논하지 않겠어. 우리가 논할 수 있는 거는 눈에 보이는 행동을 논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진화론은 적응과 생존에 영향을 적응할 수 있는데 더 적합한 어떤 유전적인 변이 덕분에 생존이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주의에서도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서 이와 동일한 과정이 적응 행동 수준에서도 작동한다는 가정에 근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그 학습 심리에서 보셨을 때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면 100점을 맞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행동. 그럼 이거는 그 행동을 자주 일어나게끔 내가 100점을 맞아서 집에 왔더니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뭐 장난감을 사준다든지 그럼 그 다음에 또 하고 싶어. 이걸 적응할 수 있게 하는데 내가 계속해가지고 선생님한테 혼난다든지 선생님이 또 집에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한테 또 혼난다든지 그리고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행동은 내가 이제 계속 줄인다든지 근데 이거를 안 고치게 되면은 계속해가지고 점점 나는 부적응 행동을 하게 되면서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형태를 이제 행동주의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존 왓슨이고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왓슨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조주의와 기능주의의 심리학을 비판하면서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은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하고 측정이 가능한 외현적 행동만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1913년 이후에 미국 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조류가 되고요. 이제 영향력은 1910년부터 한 60년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가장 이제 핫했던 건 한 30년, 40년, 50년 이 시기가 가장 핫했고요. 자, 그리고 이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앞에서 어쨌든 그 윌리엄 제임스는 심리학의 원리라고 하는 책을 냈고 이분은 뭐 행동의 심리학, 행동 심리학 책을 이제 냈어요. 그러면서 전에는 사람들이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던 왜냐하면 구조주의, 기능주의까지는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의식을 이야기했는데 눈에 보이는 의식, 이 행동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것도 되게 솔깃한 거야. 왜? 우리가 여러분 예전에 모 방송국에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근데 그게 아이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볼 때 혹은 아니면 그냥 일반인 아이가 없어도 보면은 아이가 굉장히 쟤 왜 저래? 근데 전문가 딱 투입돼. 그리고 일주일 후 아이가 갑자기 굉장히 공손해지고 막 이렇게 장난도 안 치고 엄마가 정말 살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나오면 신기하잖아. 근데 우리 집 애가 그래. 그러면 나도 저기 전화 좀 해볼까? 라는 마음이 들죠. 혹은 아니면 저게 나는 안 되는데 왜 저건 되지? 뭐 우리 집에서 훈육은 안 돼. 이게 행동주의인 거야. 근데 행동주의에서 그걸 보여주니까 아이가 공부를 안 해요? 그럼 제가 교육을 조금 한번 해볼게요. 행동주의에서 아이가 이 사람을 왓슨을 만나고 왔더니 공부를 열심히 해. 그러면 열광할 수밖에 없죠. 이 행동주의가 우리가 더 좋은 행동을 적응적 행동을 할 수 있게끔 하게 되니까 인기가 많아져요. 그래서 뭐 저희가 이게 한계가 있어가지고 전에는 유튜브 영상을 보기는 했는데 영상을 보면은 시간이 너무 짧기도 하고 이게 유튜브 영상이라서 온라인 강의에 뭐 문제가 된다 그래서 요새는 그냥 다 사진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존 왓슨이라고 하는 분이고요. 이분이 굉장히 위험천만한 발언을 했는데 아이들을 나한테 데리고 오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키워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학습한 대로 그 방향성을 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발언을 한 거죠. 우리의 삶에. 자, 어쨌든 주요 이론가의 파블로프하고 존 왓슨은 고전적 조건 형성에 속하고요. 파블로프는 이제 뒤에서 볼 거고 존 왓슨도 다시 뒤에서 볼 거예요. 자, 파블로프는 아까 그 고전적 조건 형성 강아지 어느 정도는 아시지만, 자, 이분은 러시아의 생리학자고요. 이분은 심리학자는 아니에요. 죽을 때도 심리학자는 아니었어요. 생리학자시고, 이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적 조건 형성 이 연구를 하기 이전에 이미 노벨상을 받았어요. 근데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이분이 생리학자고 침샘 연구를 했다는 건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미 침샘 연구로 노벨상을 이미 받았고, 이 연구를 하는데 소화 과정에서 침샘이 어떻게 분비가 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양이 되는지, 그러니까 강아지 이렇게 목 안에다가 여기에다 뭐 이렇게 뭘 걸어놓고서 이렇게 먹이를 주게 되면 어떤 거는 침샘 분비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적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계속해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아니 어느 날 가면은 내가 먹이를 안 줬는데도 얘가 자꾸 침을 질질 흘려. 아니면은 뭘 줬는데도 침을 안 흘리거나, 그러니까 반응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노벨상은 받았고 계속 이 연구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반응이 어떨 때는 있고 어떨 때는 없고 계속 틀려. 근데 이게 자기 연구랑 상관이 없는데 파블로프가 되게 관심 있게 봤어요. 되게 특이하다. 그래서 이거 한번 연구해 볼까? 왜 이게 이때는 되는데 이때는 안 되지? 근데 주변 사람들이 이 연구를 했던 참여자들이 아니라 다 생리학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변 연구자들이 이거 하지 말자. 근데 파블로프가 재밌을 것 같아. 해보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제 했더니 이게 계속 연합을 해가지고 종소리를 먼저 들려주고 교육을 시켰더니 얘가 이게 자동 반응으로 먹이를 안 줘도 침을 흘리네? 이걸 이제 발견을 한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고전적 조건 형성으로 전 세계에 더 유명해지기는 해요. 자, 그러면서 이런 부분을 이제 조건화 절차를 이제 왔다 갔다 반복하면서 연합으로 나중에 이제 자기의 고전적 조건 형성이라고 하는 이제 이론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자, 이 침을 흘리는 반응이 동물의 대뇌피질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반영한다는 이론도 세우기도 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고전적 조건 형성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냥 사이드 얘기로 파블로프가 이거 연구하고 있었던 시기가 그 소비에트 정권이었어요, 러시아에서. 근데 이때 굉장히 이 파블로프도 어쨌든 자기 조국을 사랑했지만 그때에 이제 집권을 했던 독재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신랄하게 비난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끌고 가가지고 몰래 없앨 수도 있잖아, 사실. 근데 그러지 않았어. 왜? 노벨상을 받았거든. 그리고 과학자가 필요했거든. 그리고 그러니까 이미 노벨상도 받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구자이니까, 과학자니까 없앨 수는 없고, 그냥 그래도 되게 신랄하게 비판해요. 근데도 그냥 약간 그냥 허용하고 어느 정도는 그냥 이제 봐주고 대신 이 사람이 노벨상 받았던 거랑 뭐 여러 가지 연금 받았던 거는 정부에서 다 뺏어가. 그래서 연구하는데 되게 힘들었다고. 그래서 이 사람도 되게 갈등을 많이 해서,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은 중간에 자기네 나라가 달라질 거를 좀 기대하고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달라지지 않으니까 사실 이 시기에 굉장히 많은 러시아의 과학자들도 다 미국으로 만명을 해요. 다 도망와. 근데 이 사람도 오고 싶었는데 안 놔줘. 러시아에서 안 놔줬어요. 그때 소련에서. 그래서 못 왔어. 어쨌든 연구를 그렇게 하기도 했고요. 자, 그래서 행동주의에서는 머릿속 마음은 알 수 없다. 우리는 관찰할 수 있는 것만 하겠다. 그래서 이때 사람들한테 지지를 굉장히 많이 얻고요. 60년도까지. 그래서 심리학은 과학적 연구다. 그래서 행적 과정을 참조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행동을 연구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게 행동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교재에서는 지금 파블로프, 왓슨, 그 다음에 손다이크는 시행착오를 통한 효과의 법칙, 이거 뒤에서 볼 건데, 고양이가 그 문제 상자 안에 넣어놓으면은 계속 여러 번 문을 열고 닫았다 자기가 하다 보면은 스스로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된다는 거야. 이게 이제 손다이크의 시행착오고요.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은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내가 뭔가 노력을 했을 때 좋은 결과를 얻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 비슷한 것들을 잘 할 수 있게 된다.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그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이고요. 그리고 주요 개념은 연합, 강화, 처벌, 행동 수정 개념으로 인간 행동을 설명하는데 공헌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게 시기가 30년에서 이제
30년, 40년, 50년, 60년대 이제 붐이었다라고 했잖아. 이때가 전쟁이잖아. 1910년부터 한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 행동주의가 사실은 전쟁에 되게 많이 사용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그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이 처음에 어떤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미국 내에서 연구가 됐던 게 그 비둘기를 연구해가지고 조종해가지고 타격하는 거 이거를 실험하다가 그때 이제 약간 그러니까 전쟁이 종료가 되면서 무산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조작적 조건 형성 연구로 돌아서기도 했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어쨌든 우리가 무언가를 사람들한테 가르치거나 학습을 시켰을 때 바뀔 수 있다. 이 형태로 그래서 뭐 이제 전쟁 내에서 전술, 전략 뭐 이런 형태로도 많이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이 형태주의 보도록 할게요.